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7일 뉴스 플러스 시작합니다. 불안하던 원달러 환율이 결국 장중 1,480원 위로 뛰었습니다. 8개월여 만에 가장 높은 수치인데요. 정부가 환율 안정을 위해 잇따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상승세가 꺾일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환율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다던 이창용 총재도 우려 섞인 진단을 내놨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예원 기자, 이 총재의 발언부터 들어보죠. 이 총재 1,480원 선을 뚫은 환율에 대해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74원 부근에서 시작해 장중 1,482원을 돌파했는데요. 환율이 1,480원을 넘은 것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전 방위적 관세 인상으로 불안감이 컸었던 지난 4월 이후 8개월 만입니다. 장중 외환당국이 국민연금과 외환 수합이 다시 가동됐다고 밝혔습니다만 환율 방향성을 꺾지는 못하면서 1,480원 턱 밑에서 주간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반기 물가 설명회를 개최한 이창용 총재는 최근 원달러 환율 수준이 물가와 성장의 양극화를 악화시킬 수준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총재 발언 먼저 들어보시죠. 물가에 미치는 영향, 그것도 적지 않은 영향이 있고, 두 번째는 이 지금 환율이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우리 내부에서 이익을 보는 사람과 손해를 보는 사람이 극렬하게 나뉘어집니다. 환율이 주는 물가, 또 이런 성장의 양극화 이런 문제를 생각할 때는 이게 안심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현재 고환율 상황이 금융기관이 넘어지고 국가 부도 위험이 있는 전통적인 금융위기는 아니라면서도 물가나 성장해주는 영향을 생각하면 위기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총재가 고환율과 관련해 위기라고 공개적으로 인정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반도체나 조선 등 수출업체들은 이익을 보지만 수입업자, 내수와 건설, 자영업자 등은 손실을 보는 이런 측면에서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안심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해는 환율이 지금과 같은 1,470원대 수준을 장기간 유지한다면 소비자 물가를 0.2%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앞서 내년 물가 상승률을 2.1%로 전망했는데 고환율이 이어진다면 2% 초중반대까지 오를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전통적 금융위기는 아니라면서도 물가에 대한 위험성은 드러낸 발언이었습니다. 그동안 한국은행은 환율의 수준이 아닌 변동성이 크다는 점에 대해서만 공개적으로 우려해왔는데 오늘은 입장이 조금 달라진 모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간 환은은 환율의 특정 레벨보단 변동성이 큰 점에 대해 우려를 해왔는데 이제는 레벨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특히 연말로 갈수록 외환시장 거래량이 줄어 장이 얇아지는 만큼 환율이 1,500원 수준까지 확 튀어오를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진 걸로 보입니다. 이 총재는 그동안 환율 상승은 외부적인 요인이 컸는데 지금은 우리 내부 문제이기 때문에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는데요. 총재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미국 환율이 안정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만 지금 한동안 절하 국면으로 간 데에는 내부적인 요인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부적인 요인 때문에 불필요하게 환율이 올라간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물어보시면 변동성뿐만 아니라 레벨에서도 우리가 조율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냐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내부적인 요인은 단기적으론 국민연금, 개인 투자자 등으로 인한 수급 문제입니다. 이 총재는 특히 국민연금의 환해지 관련 절차가 지나치게 투명해서 환율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한 기대가 형성돼 박스권을 만들기 쉬워서 환율이 한 방향으로 쏠리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네, 외환 당국이 국민연금과 환율 안정화를 위한 논의도 다양하게 진행 중인데 이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까? 네, 우선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환해지 전략을 너무 투명하지 않게 유연하게 하겠다고 한 건 큰 진전이라고 짚었습니다. 외환당국과 보건복지부 등이 국민연금의 환해지 전략이 모호성을 가져야 한다는데 공감대를 이룬 만큼 이에 대한 논의가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요. 아울러 국민연금과 함께 추진 중인 뉴 프레임워크와 관련해 이 총재는 국민연금이 외환시장 큰 손이 된 만큼 해외 투자를 할 때 거시적 파급 효과를 고려하면서 자산운용을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중재는 이 같은 사안들이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부분이라 단기간에 논의가 이뤄지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도 정부의 수급 대책이 작동하면 수급 요인에서는 개선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은행에서 한국경제TV 김예언입니다. 사상 초유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일으킨 쿠팡에 대한 첫 국회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범석 의장이 불출석한 자리에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해 책임 있는 보상안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성나균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쿠팡 청문회에는 김범석 의장이 아닌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가 출석했습니다.
특히 김 의장을 비롯해 전 쿠팡 대표 2명 등 핵심 증인이 모두 불출석하면서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거듭 고개를 숙였습니다. I'm deeply sorry for the concern that we have created for the Korean people. As you are aware, I am now the CEO of Coupang Korea, and so I am here to answer any and all questions. 개인정보 유출 과징금 산정 기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로저스 대표는 대통령의 지적을 잘 인지하고 있고 요구되는 것들에 적절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은 청문회에서 소비자 보상안에 대한 공식적인 계획을 처음으로 내놨습니다. 다만 보상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습니다. The investigation is ongoing. We're working daily, around the clock, with multiple regulators here in Korea. As we learn and confirm the facts, we will be rolling out a responsible compensation plan for our customers.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의 직접 사과 계획이나 불출석 이유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자라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국회는 국정조사와 함께 창업주인 김 의장을 고발 조치하고 입국 금지법까지 추진하며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백영훈 과기부총리는 쿠팡의 영업정지 여부에 대한 논의를 공정위와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경제TV 성나균입니다. 자금난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거나 법정 관리를 신청하는 건설사가 늘고 있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며 나가는 돈은 많은데 막상 지어놓은 집조차 팔리지 않아 빚더미에 앉은 겁니다. 신재근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포 한강 신도시의 한 주상복합 오피스텔. 지난 8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건물 대부분이 비어 있습니다. 하나도 분양이 안 됐어요. 분양이 몇 개 됐는데 취소해버려서. 이 오피스텔을 지은 건설사는 자금난에 허덕이다 지난 9월 법정 관리를 신청했습니다. 공사비가 치솟는 가운데 서울 이외 지역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쌓이면서 중소, 중견 건설사들이 타격을 받는 상황. 문을 닫는 건설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하루 평균 2개 가까이 폐업했습니다. 건설공사비 지수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이고 악성 미분양으로 분류되는 준공후 미분양은 전국적으로 3만 가구 가까이 됩니다.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 건설사들은 적자를 보며 공사하는 처지입니다. 최근 3년간의 준공공사 가운데 적자 공사 비중은 40%를 넘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문가들은 건설사 줄도산을 막기 위해선 공공공사를 늘리는 것에 더해 적정 공사비와 공사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은 물가 변동이나 설계 변경이 발생해도 계약 금액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시공사가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업을 기획하고 계획하는 단계에서 사업비 산정 기준 현실화하고 공정별로 공사기간 산정 실무 가이드라든지 표준 공기 산정할 수 있는 그런 방안 같은 게 제공되는. 건설사 줄도산 위기가 우리 경제를 뒤흔드는 시한폭탄이 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만큼 정부 차원의 긴급 처방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현대차의 자회사인 보스턴 다이나믹스가 4년간 1조 원이 넘는 누적 적자를 기록했지만 오히려 20배 이상 증산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국에 짓는 3만 대 규모의 로봇 전용 공장을 통해 로보틱스 사업을 미래 핵심 축으로 키운다는 전략입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기자, 내년 미국 로봇 산업 육성 행정 명령이 예고되자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기업 가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현재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지분을 80% 이상 갖고 있는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보스턴 다이나믹스는 현대차의 미래 사업과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 축입니다.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미래 실적의 20%가 로봇에서 나올 것이라고 비전을 제시한 게 2019년, 그리고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1조 원에 인수한 게 2021년인데요. 정 회장의 개인 지분도 21.9%나 돼서 보스턴 다이나믹스 몸값을 올려서 상장할 경우 그룹 순환 출자 구조를 해소할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하나증권은 순환 출자 해소에 필요한 돈은 5조 5천억 원 수준이라며 보스턴 다이나믹스 몸값이 30조 원일 경우 정 회장의 지분 가치가 6조 5천억 원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문제는 이제 인수 후에 지금까지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다는 점입니다. 누적 당기 순손실이 1조 2천억 원입니다. 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흑자를 낸 적이 없는 상황인데 네. 그럼에도 현대차는 미국에 3만 대 로봇 공장을 짓기로 결정했습니다. 로봇 산업에 대한 굉장한 확신이 없으면 어려운 결정일 텐데요. 어떤 의미로 해석됩니까?
이게 결국은 이제 지금까지 적자를 봐가면서 이제 시험한 결과 양산에 따른 시장성을 확신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보스턴 다이내믹스 몸값 올리기에 돌입했다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제품인 로봇계 스팟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판매량이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는데 2024년 그러니까 지난해 상반기까지 약 2,000대 판매된 것으로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2022년 말 100대에서 1년 반 만에 1,900대가 증가한 건데요. 연간으로 따지면 1,300대 정도 생산 판매했다는 계산이 됩니다. 현대차가 짓겠다는 3만 대 공장은 이 물량의 최소 20배 이상입니다. 지금까지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 외에 이제 채용 공고가 없다는 점을 보면 이 공장이 사실상 첫 대량 생산 공장이 되는 겁니다. 스팟 시판 가격이 우리 돈으로 8,300만 원 가량인데 양산이 시작되면 가격 접근성도 높아지고 매출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네, 2022년 말 100대에서 1년 반 만에 판매량이 19배 늘어난 상황입니다. 양산이 시작되면 본격적인 수익화 구간에 들어설 것 같은데 현재 미국 공장 청사진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게 현대차가 지난 8월 발표한 우리 돈 38조 원 규모의 그 미국 투자 계획을 보면 여기서 이제 8조 5천억 원이 이제 제철소이고 나머지가 이제 로봇, 자율주행, AI, SDB에 이제 배정될 예정입니다. 로봇 공장에 대한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현대차 그룹 내부에선 로봇 공장은 자동차 공장을 짓는 데처럼 이제 큰 돈이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시각이 있습니다. 실제로 연간 2,200대의 생산 능력을 갖춘 두산 로보티스의 경우 공장은 빌려 쓰고 있고 또 구매한 기계 장치 등 이 생산 설비 장부 가치가 192억 원이라는 점은 참고할 수 있겠습니다. 부지는 현재 이제 매사추세츠주 월섬에 있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본사 인근이나 아니면 이제 조지아주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공장 인근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미국 로봇 공장은 오는 2028년 완공이 돼서 2029년부터 양산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2029년 양산 시작을 계획하고 있다는 점 체크하셔야겠습니다. 그런데 3만 대라면 경쟁사들과 비교해서 충분한 양산 능력을 갖췄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이게 경쟁사와 비교하면 좀 적은 수준입니다. 휴머노이드 옵티머스를 만들고 있는 테슬라의 경우에는 2028년까지 100만 대를 양산하는 공장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아직 시장이 초기 단계인 만큼 현대차는 이제 소비자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점차 생산량을 늘려나가는 보수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 본격적인 양산 경쟁력은 국내에서 갖출 전망입니다. 국내 125조 원 투자 가운데 이제 50조 원을 로봇, AI 등에 투자할 계획인데요. 특히 이제 자체 로봇 제작은 물론 중소기업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파운드리까지 확장한다는 구상입니다. 여기에 이제 로봇 원가의 44%를 차지하는 핵심 부품인 액추에이터를 이제 현대 모비스가 생산하기로 하면서 이 현대차 로봇의 경쟁력 강화에 보탬이 될 전망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고영욱 기자였습니다.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이른바 종투사가 운용하는 종합투자계좌 1호 상품이 이르면 내일 출시됩니다. 막판 변수였던 과세분류가 배당소득으로 확정되면서 출시 일정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이민재 기자. 한국투자증권이 이르면 18일 IMA 1호 상품을 선보입니다. 기준 수익률은 연 4%, 폐쇄형, 만기 2년으로 만기 시 일시 배당 형태로 수익이 지급됩니다. 뒤이어 미래에셋증권도 이르면 22일 1호 상품 출시를 목표로 막바지 심의를 진행 중입니다. 이 상품은 기준 수익률 4%, 만기 3년 구조입니다. 앞서 투자 수익의 과세 분류가 배당 소득으로 확정되면서 종투사인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이 발빠르게 상품 출시에 준비에 나선 겁니다. 배당 소득 분류는 기재부와 금융위관 협의 결과로 이달 말 발표되는 세제 개편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배당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은 15.4%인데 만기 시 일시 배당으로 수년치 수익이 한 번에 지급될 경우 종합과세 기준인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세제 조정 논의도 예상됩니다. IMA는 종투사가 자금을 모아 통합 운용하고 운용 성과에 따라 투자자에게 수익을 배당 형태로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모집 자금의 70% 이상을 기획금융 자산에 투자해야 하며 만기 보유 시 손실이 발생해도 종투사가 원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업계는 향후 세제 혜택 협의와 함께 세부담을 줄이기 위해 2호, 3호 상품부터 중간 배당형 상품 설계도 검토 중입니다.
앞서 금감원은 종투사 파산 시 원금 소실 가능성과 중도 해지 제한 여부 등 핵심 투자 위험을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IMA 위험 등급은 보통 위험 수준인 4등급으로 분류돼 발행어음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으로 정했습니다. 금감원은 IMA 출시 이후 과도한 영업 경쟁이나 불안전 판매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경제TV 이민재입니다. 지난주 시작한 대통령 업무보고가 오늘 산업통상부에 이어 기후에너지환경부까지 이어졌습니다.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태양광과 해상풍력, 소형 모듈 원전 SMR 등 에너지 현안을 두고 질문 공세를 벌였는데요. 이 자리에서 또 재생에너지 확대의 최대 병목으로 꼽혀온 송배전망 확대 확충을 위해 국민펀드 방식의 재원 조달 구상이 공식적으로 제기되기도 했습니다. 세종 주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박승환 기자, 이 대통령이 원전에 대해 네 편, 내 편을 왜 가르냐며 우리 SMR 산업의 성공 가능성에 관심을 표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기후에너지환경부와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등의 대통령 업무보고가 진행됐습니다. SMR이 실패할 가능성이 없냐는 이 대통령 질문에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성공 가능성에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영상 확인하시죠. 기술적인 부분이나 또 지금 세계 그 에너지 수요, 수급 부분 이런 부분을 보면 충분히 필요하고 될 것이다.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기후부는 2035년까지 혁신형 소형 모듈 원전을 상용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전대국 한수원 사장 직무대행은 SMR을 앞으로 원전업계의 게임 체인저로 지목하면서 설계와 기술 개발, 부지 선정이 동시에 진행되는 중이며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태양광보다 발전 단가가 비싼 해상풍력을 왜 확대하려 하는지도 의문을 표했는데요.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에 대해 규모의 경제로 단가를 대폭 낮출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해상풍력을 위해선 항만을 개발해야 하고 전용 선박도 만들어야 하는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에도 보탬이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전기요금 체계와 발전사들의 운영 현황, 송전망 설치 등 대통령 질문은 에너지 현황에 집중됐습니다. 특히 심각한 송전망 부족 문제에 대해서는 부채가 많은 한전이 하기보다는 국민펀드를 통한 신속한 설치를 당부했고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이를 12차 전기분 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지금까지 세종 스튜디오에서 한국경제TV 박승환입니다. 두산그룹이 SK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 SK실트론을 인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했습니다. 추정 몸값 5조 원대의 SK실트론을 품으며 반도체 소재부터 테스트까지 밸류체인을 확대하려는 행보로 풀이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배창학 기자, 두산이 SK실트론을 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두산이 SK그룹의 반도체 웨이퍼 제조사인 SK실트론을 인수합니다. SK실트론은 12인치 반도체 웨이퍼 기준 글로벌 시장 점유율 3위 업체입니다. SK는 조금 전 공시를 통해 SK실트론 지분 매각을 위해 두산을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구체적인 사항은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해 관련 사항이 확정되는 시점 또는 3개월 이내 재공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매각 대상은 SK가 보유한 SK실트론 지분 70.6%로 구체적인 거래 조건이나 금액은 아직 공개되진 않았지만 몸값은 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네, 두산이 이렇게 큰 돈을 들여 SK실트론을 사들이려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업계에서는 이번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업계에서는 두산이 SK실트론 인수를 기점으로 반도체 사업을 재편하려 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두산은 이미 반도체 테스트 기업인 두산 테스나와 반도체 공정 및 엔지니어링 자회사인 엔지온 등을 인수한 바 있습니다. 테스트와 공정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소재로도 확대해 반도체 풀 밸류 체인을 구축하려는 겁니다. 특히 SK실트론은 메모리뿐 아니라 전력과 차량용 반도체용 웨이퍼 비중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에 두산이 육성 중인 첨단 제조 장비 사업과 맞닿아 있는 분야로 앞으로 시너지 창출도 기대됩니다. 다만 인수 구조와 자금 조달 방식 등 넘어야 할 과제도 많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조단위 거래가 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두산이 단독으로 인수할지 또는 재무적 투자자와 컨소시엄을 구성할지 지켜봐야 합니다. 또 SK실트론이 국내 반도체 산업에서 전략적 소재 기업인 만큼 공정거래에 적합한지 등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한국경제TV 배창학입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86,000달러 선까지 붕괴되는 등 가상자산 시장이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급격한 조정장 속에서도 일각에선 디파이, 즉 탈중앙화 금융과 전통 금융의 경계는 더 흐려지고 디지털 자산으로의 전환이 더 가속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조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상자산의 급격한 조정장에도 내년 디지털 자산 시장의 성장은 거스를 수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결제의 확산과 기관의 실물 연계 자산, RWA 채택 증가, 토큰화 시장 성장 등 실사용 기반으로 디파이와 전통 금융의 하이브리드 금융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진단입니다. 전통적인 금융과 디파이의 경계가 모호해지기 시작했고 단일 레이어로 통합되기 시작한 여러 가지 시그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ETF 시장입니다. 지금의 조정장과는 무관하게 기관 투자자들은 어마어마하게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자산을 구매하기 시작했고 김 대표는 NKD 트레이드 청산으로 인한 글로벌 유동성 위축 우려가 정리되면 기관과 기업들의 가상자산 투자는 더 확대될 것이며 스테이킹 ETF 출시를 기점으로 성장세는 배가 될 것이라 예상했습니다. 그는 특히 앞으로 결제 주체는 사람이 아닌 AI 에이전트가 되고 이를 위해선 스테이블 코인 같은 블록체인망 구축이 필수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도 RWA가 증권사의 미래 먹거리가 될 것이라 전망하며 국채화 채권, 그리고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토큰 증권보다 더 폭넓은 자산들이 온체인화될 것이라 전망했습니다. 파인애플 파이낸셜의 지금 모기지니까 부동산 담보 대출 포트폴리오가 한 10 빌리언 달러 정도 됩니다. 포트폴리오 데이터를 온체인에 올리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 수 있는 금융 상품이 아주 다양해집니다. MBS 주택, 담보 대출 등 많은 이자 상품들을 데이터 기반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다만 국내의 경우 아직 입법이 미비하고 규제가 없어 기관 투자자나 전통 금융사의 시장 진입이 어렵고 디파이 특성상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점은 전통 금융과의 공존에서 딜레마란 분석도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TV 조연입니다. 인천 안전체험교육장은 안전을 직접 느끼고 경험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높이고 안전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앞으로 채용교육장을 전국으로 확대해서 보다 많은 노동자가 채용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